국가 자본주의라는 이제 용어들이 이제 슬슬 나오게 돼. 그 얘기 자체는 생산 요소는 이제 노동, 뭐 토지, 자본. 거기 하나 네. 더 붙는 게 이제 데이터. 아, 그거를 이제 국가 통제하에서 이제 운영하고 하겠다라는 이러한 성향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이 밖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죠. 모든 걸 다 국가가 통제한다라는 의미에서 차이나론을 넘어서 차이나 지우기까지 가는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중국은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어떤 시각인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외국인이 보는 또 글로벌 투자자가 보는 지금 중국의 상황 자체는 단순하게 뭐 중국 경기가 안 좋아 이거를 넘어선 것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위원님, 대체 우리 시장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물론 뭐 조정이 하루 이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어제는 특히나 낙폭이 컸고요. 외국인 자금 이탈도 상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뭐 연말하고 연초하고 네. 갑자기 뭐가 분위기가 바뀌었냐라고 하면은 딱히 이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제 한국의 매력도랄까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떨어진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 차트를 딱 먼저 좀 보여드리고 네, 좀 좋습니다. 드리는데 요 그림 1번에 있는 차트인데 제가 이제 중국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니케이 지수를 이제 2018년을 100으로 해서 이제 그러는 차트입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확연히 이제 격차가 벌어졌죠. 니케이 지수는 뭐 날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상하이 지수는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국내 증시는 뭐 거기에서 끼인 듯한 모습을 사실은 좀 보이고 있는 이 현상이 최근에 국내 증시 흐름을 사실은 가장 잘 대변해주는 아까 제가 매력도가 떨어졌다라는 의미 자체가 굳이 왜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조금 외국인 시각에서는 그러한 시각 그런 시각들이 조금 커진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배경에는 사실은 연초 이후 미국 증시가 뭐 재미는 없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빠진 부분들은 아닙니다. 뭐 나스닥 지수를 보면 한 1% 조금 빠진 거니까 사실은 뭐 이 정도 조정은 조정도 아닌 상황들이고요. 그럼 유독 왜 국내 증시만 이렇게 뭐 연초 하루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빠지다시피 하는 이러한 흐름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 실적의 쇼크라든지 또 다른 대형주들이 대부분 4분기 실적이 거의 다 쇼크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뭐 반도체 업황은 조금 회복된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그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회복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라는 것이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딱히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연초부터 사실은 이제 태양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PF 신용에 대한 리스크들 또 지금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뭐 ELS 손실과 관련된 이미 뭐 1,000억 정도가 손실이 됐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다 내수 경기에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었지만 그 수출 하나만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뭐 환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일본 뭐 보여드린 일본 니케이 주가가 왜 갑자기 또 연초부터 이렇게 불을 뿜느냐라는 부분은 일본 내 지금 ISA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자체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하나 이제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슈퍼엔저입니다. 다시 130엔대까지 들어갔던 엔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148엔까지 다시 거의 150엔대를 다시 이제 회복을 했다. 연초에 일본의 강진이 있으면서 네. 일본 은행의 그 통화정책 전환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다시 엔을 약세로 끌고 가면서 이제 슈퍼 엔저의 효과 자체가 일본 증시의 기업 실적에 당연히 그럼 또 이역이 될 테니까요. 이러한 상황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는 환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시 900원대까지 이제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국보다는 일본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 또 일본이 우리가 공급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제 하는데 우리도 수혜를 보죠. 우리나라도 뭐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들이 있고 뭐 12월 달 수출을 보더라도 미국 수출이 이제 중국 수출을 넘어섰으니까요. 상당히 수혜를 보는데
일본도 상당히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공급망 사이클, 우리가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여기에서 우리도 뭐 반도체 뭐 디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수혜를 보지만 일본도 여러 가지 강소기업들 또 장비 업체들 어찌 보면 이제 미중 갈등 또 공급망 재편 쪽에서 이 브랜드 쇼어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브랜드 쇼어링의 효과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좀 일본이 더 강하게 가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 자체가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증시로 자금이 이제 몰려가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효과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올해 연초에 사실 미 연준의 금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빨리 살아나야 된다라는 쪽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 관련해서 제가 하나 이제 좀 차트를 또 여기 네. 보여드릴 텐데 그림 3번에 있는 건데 이것도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과 일본의 대중 수출을 그려놓은 사항들입니다. 일본의 대중 수출은 거의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늘어났죠. 이제 2018년 대비해서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나라 대중 수출 자체는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지금 이 중국 성장률이 안 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일본에는 사실은 그냥 중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 앞서 이제 기업의 실적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중 수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 자체가 회복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개선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의 흐름들 자체, 그러니까 연초에 주식시장의 흐름이 물론 이제 지난해 11월, 12월은 뭐 이 흐름이 이게 아니었냐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할 말은 없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이러한 것보다 사실은 표면적에 드러났던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의 기대감, 금리 하락 이러한 유동성의 흐름 자체가 더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고 이제 그것이 조금은 주춤하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 이제 수면 아래에 있던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조금 압박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뭐 미국 증시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연초부터 지금 홍콩 또 홍콩 NH 지수 자체가 지금 10% 넘게 뭐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10% 넘게 지금 네. 폭락을 하고 있는 이 사태의 영향 자체가 국내 증시에는 당연히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이 홍콩 H에 이은 최대 낙폭이에요. 네. 네, 그렇죠. 예. 뒤에서 2등입니다. 예? 뒤에서, 네, 꼴찌에서 앞뒤를 좀 다투고 예, 있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봐도 제가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질문을 드렸는데 이 네. 모든 것들이 작용을 해서 한국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고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무엇보다도 환율의 불안이 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좀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12원 40전이 급등을 했습니다. 2달여 만에 최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타 통화 대비해서도 원화 약세가 조금 심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타 통화에 비해서도 심하고요. 물론 이제 엔화하고 원화하고 보면 엔화가 더 이제 약세폭이 더 큰 상황인데 일본은 그 엔화 약세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만끽하고 네.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는 거꾸로 그 원화의 약세 자체가 상당히 금융시장의 불안을 좀 자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엔화의 그 엔화하고 이제 원화를 비교해 주면 왜 같은 약세인데 왜 영향이 다르냐? 뭐 앞서 이제 설명해 준 거 반복되는 부분들인데 일본은 사실은 엔화 약세라는 게 어떤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 통화 정책 자체가 지연됐다. 그러니까 연초에 사실은 일본은행이 뭔가 통화 정책 자체를 변화시킬 거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약화되면서 엔화가 약세가 됐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거의 없는 좀 약세 흐름인 거고요. 지난 연말에는 올해 거의 상반기 초쯤에 예.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예. 예상이 많았는데 좀 예,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되돌림이 되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엔화가 약세가 하는 부분, 물론 달러 강세 네. 부분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 영향이 사실은 큰 거고요.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문제가 사실은 결부된다다가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문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 지정학적 문제는 뭐 아직 현실화된 부분은 아니지만 홍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문제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유럽 수출이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운송에 대한 부분 또 그것이 기본적으로 국내 물가에도 미치는 악영향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뭐 사실 이 북한 지정학적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기는 사실은 뭐 이게 하도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이어서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북한이 완전히 전쟁 상태에 들어왔다라는 이제 미국의 어떤 기고 뭐 1950년 뭐 5월 상황과 네네. 똑같다라는 이러한 얘기들 자체는 가뜩이나 전 세계가 지금 지정학적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데에서 거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달갑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또 뭐 대만 총통 선거가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 뭐 여하튼 그러한 부분들 또 미국의 대선과 관련돼서 뭐 좀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그 선거에서 일단은 압승을 했다라는 부분은 결국 뭔가 이 대선에서 트럼프에 대한 당선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커진 거 아니야라는 이제 우려 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것들이 지금 원화의 기본적으로 약세 흐름을 좀 부추기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게 사실 원화하고 말씀하신 그 외국인 수급하고는 뭐 달걀이 먼저지 닭이냐 먼저라니까 외국인이 나왔기 때문에 원화가 오를 수도 있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긴 한데 여하튼 복합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요새 느끼는 거는 국내 경기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국내 경기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것이 결국 이제 원화 약세의 어떤 빌미를 결국 제공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는 뭐 많이 합니다만 워낙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뭐랄까요 이제는 민감도가 좀 떨어져 네, 그렇죠. 있었다고 할까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유난히 네. 좀 더 반응을 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싹 좋은 뉴스는 그렇죠. 아니죠. 지금 뭐 툭하면 전쟁이 네.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게 뭐 1950년 5월 6.25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전의 어떤 상황과 똑같다라는 어떤 그러한 기고가 나온. 네. 사실 저도 그거를 좀 보면서 약간 조금 이러한 기사가 나오나라는 조금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게 뭐 지난번에 북한이 뭐 몇 년 만에 그 포를 쏘고 서해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 시장에 큰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외국인 시각,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 외국인 시각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좋은 뉴스는 분명히 아니겠죠. 뭐 그래서 그것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와 그렇죠. 더불면서 원화를 조금 끌고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들로 좀 전개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뭐 아까 다 정리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네. 작용을 하면서 조금 더 폭을 키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됐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되는 건 뭐 상대적인 걸 텐데 그 폭이 조금 더 강했다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네. 최근에 우리나라 원화 환율에 조금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뭐 동조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동안 사실 위안화에 많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요새 뭘 많이 따라가냐? 엔의 환율에 많이 따라갑니다. 엔. 예, 그러니까 엔 달러 환율 자체가 오르면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도 오르고 엔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거의 그 상관계수를 보면 거의 90에 가까운 최근 몇 년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거의 엔이 따라서 우리도 이제 같이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엔 달러 환율이 지금 148엔까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 흐름이 결국 같이 이제 원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 이제 거기에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다른 다르죠. 내용들이 그렇죠.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이 또 한 부분 이제 금융시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모습들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상무님께서 위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중국을 봐야 된다 올해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의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적인 측면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것도 영향이 있었던 건가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없잖아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글쎄 뭐 이게 꼭 맞는지 이렇게 보면 장중으로 보면 한 10시 반부터 이제 흔들리기가 이렇게 좀 가속화됩니다. 그런 그것이 성향이 이제 좀 있어요. 네. 뭐 상하이 증시랑 홍콩 네. 증시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 조금 거기에 뭔가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 뭐 중국 GDP 자체가 뭐 정부 목표치를 맞췄습니다. 5.2%니까 뭐 정부가 5% 내외 성장을 맞췄. 근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목표는 달성했는데 알맹이가 없다. 예, 알맹이가 없다라고 얘기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보는 핵심 지표들. 네. 그 핵심 지표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어저께 발표된 건 아니에요. 하나는 생산자 물가. 이 생산자 물가의 하락이 계속된다고 하는 거는 중국이 여전히 지금 제조업에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수요가 나오고 있지 않다. 뭐 제가 작년부터 내수 수출 절벽이라는 표현을 중국에 쓰는데 양 절벽으로 인해서 지금 제조업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생산자 물가 하락의 지속으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지표가 다 안 좋습니다.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대도시 주택 가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12월 주택 가격을 보면 전월비 한 0.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작년 7월부터 한 11월까지 평균 하락치보를 더 큰 폭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다 이제 투자도 안 되죠, 네. 판매도 안 되죠. 또 신규 착공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지금 나아지고 있다는 모습들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이제 문제인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뭐 지금 수출이 잘 안 되고 미국 갈등에서나 결국 이제 소비가 좋아야 되는데
소비 자체는 지금 자동차를 제외하고 보조금이 나가고 뭐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전혀 팔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 소비 심리 같은 걸 보면은 팬데믹이 떨어진 이후에 거의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각종 소비 자체가 꽝꽝 얼어붙어 있다라는 얘기로 좀 보여드릴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뭐 청년 실업률이 다시 좀 수정이 돼서 나왔는데 네. 제가 오늘 그거를 좀 빗대서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중국의 청년 실업률과 관련돼서 조금은 이제 새로운 유행어가 나왔습니다. 뭐 다른 게 뭐 없긴데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탕핑족입니다. 탕핑족. 두루노서 아무것도 않고 부모한테 이제 기대서 산다는 전업 세대를 의미하는 자녀를 의미하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캥거루족 이런 예, 거랑 뭐 비슷한 우리나라하고 건가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 이제 취업이 안 되면 네. 사실은 이러한 그 청년 세대들이 그냥 부모한테 그냥 기대서 사는 수는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어떤 그 은어 비슷하게 속어 비슷하게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중국이 얼마만큼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엊그제 뉴스를 보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그 중국에 나간 그 대사관에서 하나 이제 그 중국 내그 네. 우리나라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나 이제 소식을 전한 걸 보고 SNS상에서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비난에 대한 것들을 쓰면 그 중국 정부 당국 자체가 감찰 뭐 이런 그 제재가 들어온다라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이제 문자를 발송했다라는 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네. 그만큼 지금 중국이 이러한 통제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강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뭐 알맹이가 없다라는 부분도 하나 있지만 이제 뭐 외국인 시각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이제 투자를 이제 감소하는 이제 차이나론 작년 같은 경우 뭐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차이나론이 아니라 차이나 지우기 정도의 지금 미국 연기금들 자체는 중국 투자 익스포저 자체를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이러한 시각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배경에는 사실 뭐 중국이 이렇게 조금 안 좋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국가 자본주의라는 이제 용어들이 이제 슬슬 나오게 돼. 그 얘기 자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생산 요소는 이제 노동, 뭐 토지, 자본. 거기에 하나 네. 더 붙는 게 이제 데이터. 아, 그거를 이제 국가 통제하에서 이제 운영하고 하겠다라는 이러한 성향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이 외국이 뭐 중국 입장에서야 뭐 성장을 자립적으로 하고 하기 위해서 또 미국과의 갈등에서 조금 어떤 뭐 그거를 이겨나가는 방안으로 아마 그거를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죠. 모든 걸 다 국가가 통제한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차이나론 를 넘어서 차이나 지우기까지 가는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뭐 중국 성장률은 5% 나왔는데 주가는 뭐 4년째, 5년째 지금 뭐 1월 달만 해도 10% 빠지는 이러한 흐름이 결국 중국은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어떤 시각인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최근에 인도 증시의 시가총액하고 홍콩의 그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홍콩의 이제 그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의 네. 위상은 완전히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외국인이 보는 또 글로벌 투자자가 보는 지금 중국의 상황 자체는 단순하게 뭐 중국 경기가 안 좋아 이거를 좀 넘어선 것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상황이 중국 자체만 안 좋다라고 보기도 사실 어려운 게 뭐 우리가 뭐 테슬라라든지 네. 애플이 사실은 중국의 그 매출 비중을 보면 거의 20% 넘고 대다수의 미국 기업들 자체 그 중국 비중 자체는 뭐 평균적으로 보면 20, 30%, 많게는 60%인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뭐 할인 정책 같은 것도 네, 최근에.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죠. 중국이 이러한 식으로 하면 결국은 미국의 지금 기업들 우리가 얘기하면 빅테크도 적지 않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게 뭐 미국은 아직은 잘 나가서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 문제가 장기화됐을 때는 결국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에도 적지 않아 좀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1차적으로는 지금 국내 증시에 일단 온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로 더 넘어갈지는 조금 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발도 항상 뭐 우린 중요하게 봅니다만 어쨌든 중국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지 우리한테 전이 될 리스크가 좀 커지진 않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 예, 특히 네. 이제 12월 달, 뭐 지난번에 와서 잠깐 말씀드린 12월 달에 우리나라 수출이 좋았습니다. 네. 뭐 좋았고, 뭐 수출 증가율 또 10일까지 수출 증가율도 뭐 회복세를 계속해서 또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기저 효과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 걸림돌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경기가 좋아진다, 주식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뭐 작년보다는 좋아진다는데 그게 한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 또 뭐 자동차 이 한두 개만을 가지고 증시가 갈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요. 또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과의 비교했을 때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뭐 제타 그래서 올해 뭐 증시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저희가 한 2분기 정도 가서 미국이 정말 금리를 내릴 거야라는 어떤 시각 네. 자체가 다시 퍼진다라고 하면 조금 이러한 리스크를 상쇄시키면서 다시 주식시장이 좀 저희도 반등을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아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중국 리스크에서 계속 좀 갇혀 있어서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듣고 보면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이슈, 뭐 세부적인 이슈, 아주 악재들만 좀 산적을 해 있는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까요? 예, 저는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분기 말 정도 되면 조금 이 분위기는 다시 또 전환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3월은 대부분 다 이제 스킵을 하는 듯한 모습인가. 3월 미국 경기가 아직은 모든 지표를 봐도 사실은 금리를 내려야 될 시점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뭐 그래도 이제 금리 물가 둔화라든지 그래도 이제 지표 자체가 조금 둔화되고 보면 5월, 6월은 여전히 유효한 부분들이고 네. 또 하나 저희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해만 사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미국의 지금 긴축의 두 가지 축은 금리 인상 사이클과 하나는 양적 긴축이었습니다. 네. 근데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연준이 그 양적 긴축을 줄이거나 또 일부 IB에서는 올 상반기에 끝날 거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자체는 시장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죠. 금리도 인하해주지 또 이제 연준이 그동안 유동성을 어떻게 보면 흡수하던 이러한 그 양적 긴축 자체를 상당히 중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올해 증시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동성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러한 것들이 사실 가시화되는 시점이 아마 1분기 말, 2분기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서 주식시장도 그 정도 되면 조금 반등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3월 달에 뭐 싫든 좋든 간에 중국이 전인대회가 일단은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번 뭐 기대는 높진 않지만 뭔가 그래도 조금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네. 이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좀 주식시장 자체가 좀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경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